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얘기하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거 꼭 해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 주택연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요 60세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시가 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바뀐 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55세 좀 더 빨라졌죠. 자, 여기서 키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빨라졌다는 건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디플레이션으로 손해 볼 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최고점일 때 신청하셔야 돼요?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다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시기 놓치면 답 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뀌었어요. 그럼 시가가 13억이라도 뭐 그런 건 없겠죠. 공시가 9억인 건 없겠지만 1, 2억 차이 때문에 못 가입하셨던 분들도 잘하면 가입이 되죠. 예. 물론 이거 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는 많이 나오는데 형평성 때문에 주택연금이 돈 있는 분들 연금 드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주택에 모든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연금 전세준 다가구 주택도 허용.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소유권은 누굽니까? 주택연금 공사인가요? 아니요, 나예요. 신청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신청자가 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산세 나한테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역대출을 일으켜 준 거잖아요. 저쪽에서 대출을 내가 하나 더 살려면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걸 저쪽에서 정부가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연금을 준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두 가지 전략이 나와요. 전세를 줘도 된다고 하는 거면 내가 꼭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작은 데로 가고 이거 전세 주고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신청 왜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금 그냥 왠지 자식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소유권을 뺏긴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소유권 신청자예요.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주면 자녀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내 아파트가 더 깨끗하고 새 건데 엄마 거, 아버지 거 지금 받아야 돼서 힘들다. 근데 그걸 주택연금을 딱 돌려서 내가 연금 받으면서 나중에 사망하시면 그 나머지 잔존가치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상속 가잖아요. 자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부담 하나도 없이 있다가 혹시 문제 되시면 돈으로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 자녀가 그거 양도세 내야 되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죠. 아니면 양도로 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세금 내려면 내 대출 안 되는 데서 또 대출 일으키든가 예금 깨야 되는데 신청하셔야 돼요. 자, 역이용 전략 두 가지가 이걸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 주택 상승기에 저는 대략 예상을 2026, 7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이게 쭉 올라가서 주택은 또 올라갔다가 확 꺾이지 않아요. 절대. 한 3, 4년 이렇게 꾸준히 가거든요. 이건 왜 올라가냐? 자, 첫 번째, 국내에 들어온 돈들이 수익을 확대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누가 많이 사요? 중국 부자들 지금 서울 고급 아파트 막 사고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샀어요. 그러면 뭐 걔들이라고 전매 제한 없어요? 있겠죠. 언제쯤 팔 것 같으세요? 비쌀 때 팔겠죠. 그게 제가 볼 때 한 쟤들이 5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서 5년 정도 있다가 올리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걔들 돈 많잖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사면 돼요. 많이 샀다가 많이 팔으면 돼요. 근데 왜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고급 부동산을 안 사냐? 전 세계로 볼 때 서울에 있는 고급 부동산들은 저평가돼 있다니까요. 북한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볼 땐 그런 거겠죠. 전쟁은 안 날 것 같네. 이런 판단이 드니까 들어오겠죠. 전쟁은 안 날 것 같고 어떻게 조용히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투자를 하자.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2020년도에 뭐 거의 피크가 찍히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있는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2024년도 뭐 이럴 때 비쌀 때 파실 수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주택 상승기에 하나 있는 거 파세요. 7억짜리 하나 팔아요. 그럼 7억 받았죠? 그럼 그때쯤에서 떨어질 때쯤 좀 더 떨어지면 좋죠. 2028년도, 29년도 때 다시 사요. 3억짜리. 3억을 딱 사시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억 이상으로 올랐을 때 요거는 근데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최고 피크니까 한 2023년이나 24년에 하나를 딱 사서 그럼 이게 3억이 4억 정도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겠죠, 같이. 그럼 요때 주택연금을 딱 신청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거는 현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산 거는 내가 주택연금으로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금 쓰고 얘 남은 돈으로 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전략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오래 걸리죠. 팔아놓고 나중에 쭉 일본처럼, 일본 2014년도 막 밑에 치고 있다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쯤 하나 다시 사시는 거죠. 그래 놓고 그때 주택연금, 요거는 이제 한 50대 분들이 40 후반대, 저 같은 나이가 이제 전략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너 주택은 사라 사지 마라? 저는 사라. 사는데 대출 웬만하면 적게 넣고 살아.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출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해보면 내가 돈을 모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해서 돈을 모아놓고 앞으로 3년, 4년 안에 제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얘기를 하지만 제 말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흐름을 타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큰 파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냥 큰 파도에는 같이 몸을 맡기고 바다에 들어갈 거면 그냥 같이 들어갔다가 최대한 빨리 살아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언제? 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자는 거죠. 근데 물 들어오는데 나는 절대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버티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요 네 개로 해서 금방 끝낼 건데 제가 최근에 저기 골목식당 봤거든요. 그 평택, 제가 평택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택 그 떡볶이집 할머니 보셨어요? 네.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20몇 년을 떡볶이를 만드는데 그 양념장을 본인이 직접 막 만드셨어요. 그리고 막 좋은 거 막 꽃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백 대표가 이렇게 보더니 이건 고추장이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고추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념장인데.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셔서 그분이 한 말이 자기 고추장이 자기 떡볶이가 최고로 맛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분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하도 노력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념장 만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이 떡볶이는 맛있어라고 딱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네, 24년 만에 24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백 대표가 시판용 그 고추장 사갖고 반 딱 섞어갖고 딱 했는데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한 판도 못 팔아서 꿈이 한 판 완판하는 거라는데 고추장 사는 거 섞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한 판을 팔잖아요. 지금 그만큼 사람은 머리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떡볶이 얘기의 핵심은 지금 이게 아니고 사실 그 할머니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준비를 하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 호황기에는 돈을 한 번도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했어요? 네, 시판용 고추장을 섞는 기술을 하나 배우셔서 그 기술을 갖고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자, 디플레이션이 되고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도 떡볶이는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사 먹죠. 그분이 80세, 90세까지 그 떡볶이를 팔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은 디플레이션을 잘 헤쳐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분보다는 사실 자산이 훨씬 많아요.
왜 제가 아무나 안 불렀기 때문에 훨씬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그 자산을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심 기술이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잡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매매 방법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까 떡볶이 만드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뭐 하나 섞으니까 맛이 달라지듯이 결국 우리가 남한테 맡겼던 은행에 가서 사인해갖고 다 맡겼던 상품이 결국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주고 금융상품에 도움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자? 독립하자는 거죠. 직접 요 기술 하나만, 저가 매수해서 고가에 파는 요 기술 하나만 아시면 충분히 상품만 인지하시면, 제가 오늘 아까 그거 드렸잖아요, 상품. 그럼 굳이 은행 가갖고 그 1%, 1.5%, 2% 금리 준다는 거기다 넣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힘들게 하셔도 돼요. 쉽게 가셔도 되고, 대신에 오늘 드린 내용만 머리에 있으시면 큰 흐름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거 피하시면 돼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 말고 월세 소득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기존 자산을 많이 지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환율, 우리가 달러 환율에 되게 예민해지셔야 되니까 오른다고 너무 싫어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도 우리 되게 힘들어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